저는 뭐 리더 컨설팅 회사 대표 지금 한 10년째 맡고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웹사이트 이마스라고 있는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께서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의 관심이 계속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마케팅 트렌드 이런 이슈로 뭐 계속 이제 그 안에서 관심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 북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뭐 여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북쪽으로 가면 좀 시원해지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 여름이 되면 북쪽도 여기하고 더운 곳은 똑같아요. 겨울이 훨씬 더 춥고 제가 그 전에 캄차카반도 그런 데를 한번 가봤는데 여름에 가니까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사실 거의 그 온도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북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북유럽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전멸인가요? 우리가 유럽에 많이 가지만 사실 서유럽을 주로 가고 북유럽은 이제 변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별로 많이 안 가는데 요즘은 이제 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제 북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일본은 한 10여 년 전부터 북유럽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그런 컨텐츠, 뭐 영화니, 뭐 소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뭐 일본을 뒤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북유럽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앞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한 5년 후에 북유럽 가셨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반은 가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북유럽이 우리나라에서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전파가 되긴 됐는데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북유럽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특히 요즘 이제 북유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지국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막 있거든요. 뭐 디자인 문제. 그래서 이 북유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하면 여러분의 관심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왜 북유럽이 주목을 받는지 그런 이유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의 모델 중에서 이 정치 경제 이 체제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르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달하게 됐는지 얘기. 그리고 이 정치 경제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얘기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라이프 스타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요즘 북유럽 기업 중에 뭐 큰 데들도 있지만 요즘 조그만 기업들 특히 이제 강소기업 뭐 미니 기업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뭐 유모차 등등 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을 조금 중심으로 북유럽 기업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데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북유럽의 모델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과연 채택할 수 있는지 뭐 어떤 한계가 있는지 뭐 국가 전체로 안 된다면 그중에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채택하면 좋을지 그런 그 취사 선택의 문제를 마지막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북유럽에 대해서 퀴즈를 좀 제가 그냥 내놨어요. 이걸 미리 생각하시면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집중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어디일까? 네, 하여튼 지금 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걸 계속 얘기할 테니까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데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 이거를 만들었을까? 기업이 만들었어요, 저거를. 맥주 회사인데.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 갔다가 뭐 어떤 왕 때문에 죽었어요.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서울 삼각지역에 가면 어느 나라 그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화가 전시회. 뭐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고 1000년 전에 바이킹은 이제 이미 북미에 갔어요. 그래서 한 1000년경에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슬란드, 그 그린랜드 그쪽 사람이 그쪽을 원정 갔다가 그래서 우리가 콜럼버스 뭐 1492년에 뭐 북미 처음 갔다고 그랬지만 이미 바이킹이 그보다 500년 전에 가서 애까지 낳았거든요. 그리고 퇴임 시 지지율이 85%인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퇴임 시 거의 막 20% 바닥을 헤매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 여성 대통령은 85%를 받고 몇 년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어떤 데인지.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자기의 독창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뭐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공원인데 그런 거. 그리고 사람 이름 중에 SEN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어공주 만든 사람은 저기 댐 안데르센인데 그게 안데르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선 붙이잖아요. 선. 근데 이 나라는 그 나라 성에 하여튼 50개 중에 거의 뭐 45개가 다 SEN으로 끝나요. 하여튼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이런 거 염두에 두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북유럽에서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말갈량이 삐삐? 이거는 사실 조금 되긴 했는데 고개를 막 흔들면 옛날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복고풍. 그리고 요즘 무미는 아직도 유명하죠. 이거는 이제 핀란드고 말갈량 삐삐는 스웨덴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고는 뭐 캐릭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아주 엄청나게 조립을 하면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뭐 요즘 우리 창조 경제 하는데 그런 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때 이 회사가 문제가 좀 생겨서 막 꼬꾸라진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 붐이 생기고 막 온라인 게임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손으로 만드는 걸 안 만졌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레고는 덴마크거든요. 그리고 이 북유럽을 연상하는 이제 소설이나 뭐 영화 이런 걸 보면 그 일본 영화인데 카모메 식당이라고 있죠. 이거 2006년에 나왔는데 일본 어떤 독신 여성이 핀란드 헬싱키에 가서 이제 생긴 일들 아주 그 페미니스트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고요.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 숲 이런 소설 썼고 근데 사실은 비틀즈가 옛날에 노르웨이안 우드 그래갖고 노래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이 소설을 이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미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그 작품들을 만들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 중에 4개가 사실 이 북유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그쪽은 아니고요. 하여튼 화요일 그건 틸인데 전쟁의 신이거든요. 북유럽 신화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그것 때문에 튜즈데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 중에 신으로 이제 꼽히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인데 오딘인데 오딘에서 웬즈데이가 나왔고 천둥 치면서 뭐 막 벼락치고 이제 그 천둥의 신이 있어요. 그 토르가 털즈데이가 나왔고 또 이제 다산의 신, 이제 저 여성의 신인데 그게 이제 프라이데이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나흘은 이 북유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자, 북유럽이 왜 요즘 주목을 더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면은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 제가 보니까 이 요즘 우리나라가 뭐 복지국가 이제 가겠다라고 막 하고 또 경제민주화 이슈 나오고 또 행복지수 높은 나라, 뭐 삶의 질 높은 나라 이런 거 따지면 막 상위 랭킹으로 다 북유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녀평등 뭐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막 가고는 있지만 뭐 이쪽은 거의 탑 수준이잖아요, 완전히. 국회의원도 거의 뭐 40% 50%가 다 그렇고 여성이고요. 뭐 이런 기업들 CEO도 거의 50%가 저기 되는 나라들이 이제 다 이 북유럽 국가거든요. 그리고 뭐 투명성, 인권 뭐 그런 거 윤리 그런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잘 아시고 또 뭐 핀란드로 대표되는 이제 어떤 교육 뭐 스칸디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다 북유럽과 관련됐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하고 노르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스칸디나비안 국가 그러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말하는 거고요. 노르딕 국가 이제 저게 북유럽 국가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세 개다가 합쳐서 핀란드하고 아이슬란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섬들이 좀 있는데요. 이 그린란드 옆에 이제 저 호두처럼 생긴 거 거기가 스발바르 제도인데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 땅이고요. 저기에 전 세계의 종자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혹시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종자가 없어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속 깊이 동굴에 파가지고 지금 했고 우리나라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종자 그런 거 저장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저기다도 막 보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저 아이슬란드 저 아래 보면 페로 제도라고 있는데 거기는 뭐 지금 덴마크 땅이고요.
또 에스토니아라고 이제 이쪽 발트 3국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거기 발트 3국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언어는 핀란드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종족이나 이 언어는 똑같은데 이제 나라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하여튼 스칸디나비아하고 이 북유럽하고 이제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린 것은 노르딕 이 북유럽 전체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북유럽 국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다 비슷하죠. 십자가인데 이제 좀 이렇게 옆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13세기 때 이 덴마크 그 당시 덴마크가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그때 이제 에스토니아 쪽으로 이제 십자군이 갔는데 로마 교황이 이제 길을 하나 줬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덴마크 국기가 됐고, 근데 이제 그 국기의 형태가 인근 나라에도 파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국가 5개 국기를 해놓으면 이게 그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나라 이름 써놓으니까 알지만 이렇게 그냥 우연히 보면 어느 나라 국기인지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어요? 모양이 거의 십자가고 색깔만 이제 좀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프닝이 생겼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덴마크에 대해서 되게 분개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들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래서 덴마크 국기를 이제 태운다고 했는데 막상 태운 국기는 노르웨이 국기였었어요. 이런 거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외국에서 나온 건데 그 노르웨이 국기가 있는데 국기에 이제 이걸 서브셋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막 나누면 이게 네덜란드 국기가 되기도 하고 핀란드 국기가 되기도 하고 태국 국기가 되기도 하고 프랑스 국기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7개 국기가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작업해 줄 때 국기 그거 다 만들기 싫으시면요 노르웨이 국기 하나 만들어 놓고 적절히 이렇게 쪼개면 거기서 7개의 국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 국기는 뭐 물론이고 그래서 하여튼 비슷비슷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면요. 정치 체제는 이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쪽에 이제 가깝죠. 그리고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는 똑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친기업 정책, 정부 입장이나 그런 것은 똑같고요. 그리고 1인당 소득은 이제 뭐 잘 아시듯이 그쪽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이제 중진국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세금 부담률은 북유럽이 엄청 높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배도 엄청 북유럽은 세고 남녀평등 아주 뭐 강하고 복지 수준 높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죠. 이제 교육은 이제 스칸디맘이라고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이제 애들 그 자율성 보장하고 친환경적이고 이제 이게 스칸디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조금 가고 있지만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맘, 뭐 타이거맘, 뭐 알파맘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그 엄마들 중에 이제 스칸디맘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는데 아마 그런 추세는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하여튼 뭐 이쪽 북유럽의 5개 나라를 인구를 다 합쳐도요 한 2,50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면적은 훨씬 넓죠. 그리고 1인당 소득을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보다 보통 2배, 3배, 4배 그 정도예요. 특히 노르웨이가 제일 센데 저 이유는 노르웨이가 이 북해 유전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1960년대에 북해 유전을 개발하면서 갑자기 소득순이 팍 올랐습니다. 왜 그 중동의 카타르 여기 지금 엄청 소득 높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 분배 그 정도를 말해주는 지니 계수가 있는데 이제 이쪽 북유럽은 다 뭐 25 근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30 수준이어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심하죠. 1인당 GDP로 보다 하더라도 OECD가 이제 빨간 건데 이제 북유럽은 거기보다 다 높고요. 우리나라는 저 아래 있죠. 하여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몇 %인지 아세요? 2.0%였어요.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 연평균 2.7%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체를 보면 뭐 북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낮지만 한 20년에 걸치면 근데 최근 그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낮다고 결코 높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GDP 중에서 수출 의존도 있잖아요. 개방 경제면 여기가 높은데 이 생각 밖으로 이 스웨덴, 노르웨이 쪽, 핀란드 이쪽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 체제는 물론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런 성격 말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OECD가 예전에는 이런 행복지수 이런 거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계속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제 1위가 호주예요. 호주가 옛날에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호주가 경제가 지금 되게 좋거든요. 2008년 경제 위기 세계 막 휘청거릴 때 호주는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주가 3년 내내 지금 이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어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이제 이 상위를 이제 계속 랭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7위. 그러니까 36개국가 중에서 27위니까 뭐 굉장히 밑바닥이죠. 그래서 뭐 GDP 수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이 행복지수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항목별로 보면은요, 이 11개 항목인데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 이 안전하고 교육이 이 OECD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 밖으로 시민 참여 이것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NGO 이제 그런 활동들 많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피부로. 생각보다 되게 높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소득과 고용이나 이 공동체 이쪽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고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 이 소득과 고용은 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리나라는 뭐 경제는 괜찮고 다른 것들이 약하니까 다른 걸 올려야 우리가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경제 자체도 중요하고 이 행복도를 또 올리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여튼 이 경제가 좋아지면 이 행복 지수도 우리나라 행복 지수도 순식간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잘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부패 안 하고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그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 이코노미스트지가 하여튼 올 초에 노르딕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 1, 2, 3, 4가 다 이 북유럽 국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경제 참여율만 잠깐 보시면 이 아이슬란드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여성이 이제 참여하는 비율이 85%예요. 85%. 우리나라는 59%. 근데 왜 그 이유가 그런지는 아시죠?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대학 여성이 그 대학 진학률이 이미 남성을 추월했고 사법고시 합격생 중에서 여성 비율이 지금 42%고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여성의 역할을 보면 아직 그 약하다는 걸 뭐 굉장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10대 기업 중에서 그 여성 차지하는 비중이 20%고 임원의 경우는 뭐 거의 뭐 1.5%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 앞으로 이제 훨씬 개선이 될 텐데 앞으로 문제는 이걸 얼마나 빨리 올라가게 할 건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미 트랩이거든요. 마미 트랩. 그러니까 여성이 애를 낳고 이제 애를 키우는데 이게 힘이 들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이제 경력 단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인터벌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북유럽에서 엄청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북유럽은 그 경력 단절이 생기지 않게 얘가 한 살만 지나면 국가가 알아서 다 이게 배를 다 해주거든요. 금전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나 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려면 국가의 재정이나 의지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하여튼 그 북유럽의 여성 참여율이 저렇게 85%까지 되는 데는 다 그런 그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굉장히 앞으로 그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뭐 우리나라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창조 경제 막 얘기하는데 이 창조 경제의 역량 지수라는 것도 이제 발표가 됐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1위는 스위스지만 2, 3, 4, 5위가 다 북유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에 22 정도, 뭐 일본은 15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목들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자본, 혁신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IT 이쪽은 뭐 여러분 아시면 우리가 1위예요. 이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렇고 혁신자본 사실 혁신자본도 우리나라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알고 보면 창조경제 하자고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뭐 창조경제 그동안 안 했던 것처럼 보지만 이 OECD 이 국가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이에요. 근데 인적자본은 제가 생각에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하여튼 통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자본하고 문화자본이 우리가 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강조드리겠지만 이 북유럽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사회적 자본이 엄청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하고 국민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여튼 신뢰 그게 중요하고 이 구성원 간의 대타협이 이 북유럽 모델을 만드는 데서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 소비자나 기업이나 노조 이제 예를 들면 큰 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4개가. 근데 그 이제 물론 그 중간에 그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긴 했지만 이 4개의 경제 주체들이 대타협을 봐가지고 지금 이런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견해가 엄청 달라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금 그 대타협이 못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사회자본이거든요. 그래야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뭐 나는 이렇게 생각,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뭐 방향성이 없으니까 방향이 있어도 잘 못 갈 판인데 방향마저 흔들리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많이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동안 충분히 이제 헤맸으니까 이제는 이제 사회적 대탑을 갖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거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게 바로 사회자본입니다. 문화자본은 지금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문화자본은 지금 29위라고 그러지만 지금 형태로 그냥 내버려둬도 지금 계속 저거는 알아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야 되는 게 특히 사회자본 이쪽이라는 거죠. 신뢰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그래서 최근에 그 노벨 경제학상 2년 전에 받으신 이제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창조 경제에서 한번 코멘트를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셨어요? 네. 네, 보셨어요? 제가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대로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거기 지금 한국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에 지금 이제 주임 교수로 와 있어 가지고 전임 교수로 와 있어 가지고 이제 그 한국 그 학생이 이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 줬대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허튼 소리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시카고 대학 다닐 때 이분이 미네소타 대학 교수로 그 당시에 있으면서 이제 이런 워크숍에도 이제 자주 오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국 사람이 보더라도 이게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정부의 창조 경제 슬로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이유는 이 정의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이제 정의가 막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IT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바이오, 뭐 나노 그런 테크놀로지 합쳐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거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 싸이가 잘 나가니까 싸이 같은 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창조 경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계속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다 각각의 창조 경제의 예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정의가 계속 바뀌고 제대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사이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측정하기가.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인적 자본, 뭐 혁신 자본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그 데이터를 갖고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든지 뭐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역량,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목표치로 설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5년 안에 뭘 하려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측정 가능하고 사실 이게 데이터가 팍팍 나와야 이게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존 호킨스라는 분이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일부 나라를 가지고 이 창조 경제의 그 측정치가 규모가 얼마다 그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영국하고 중국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 합쳐서 전 세계 이제 그 총계를 내 가지고 이게 이제 271억 달러 이렇게 이제 통계를 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광고, 건축, 아트, 뭐 공예, 디자인, 패션, 필름, 뮤직, 뭐 공연, 뭐 출판, R&D, 소프트웨어, 뭐 TV,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창조 경제하고 연결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른 뭐 IT 포함해서 그런 거는 뭐 창조 경제가 아니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창조 경제 뭐 아주 정확한 뭐 통계치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존 호킨스라는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해봤다. 지금 있는 통계를 가지고 업종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조 경제를 하겠다 그러면 창조 경제를 뭐뭐뭐는 창조 경제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뭐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창조 경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게 다 창조 경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뭐 이렇게 예들은 많지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이런 그 창조 경제가 과연 뭐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뭐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회적 자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회적 지수도 이게 이제 사회적 신뢰 지수죠. 이것도 이제 계속 발표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북유럽 국가가 다 엄청 높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기 파란 줄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낮고 그 부패 지수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윤리, 부패, 투명, 뭐 인권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뭐 경제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무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돼야 경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 민주화 얘기가 이제 견해가 뭐 정당에 따르고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적 자본 이게 높아지면 경제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거는 뭐 제 단순한 주장이 아니고요. 그거는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정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유럽의 정치 경제 이슈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그 전 세계적으로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원칙과 사회주의 원칙 이제 이런 그 경제 체제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사회 체제로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권위주의라는 것은 이제 좀 독재에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건요. 오소리테리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이 사회주의면서 권위주의는 옛날 이제 공산국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 소련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독재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1960년대 80년대 이때는 우리가 자본 권위주의였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 카테고리에 의하면 지금 이미 우리는 이제 자본 민주주의 이제 미국 완전히 미국 형태는 아니죠. 미국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살표의 끝에 여기서 지금 미국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쪽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방향을 좀 틀어서 이 북유럽의 사회주의 경제 쪽으로 약간 갈 건지 그런 걸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연 어디로 갈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스웨덴이 지금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사실 1930년대부터 그쪽을 테스트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막 드라이브를 걸다가 근데 또 너무 하니까 이게 세금도 많고 뭐 그래갖고 이제 기업가들이 다 그 나라를 탈출해 버렸거든요. 70년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혼란을 막 겪다가 지금 이제 그런 시장 경제 그런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 그런 건 없는 거고 이게 국민적인 합의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 모델을 이제 아주 간단히 그냥 얘기하면은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친기업 정책, 개방적 시장 경제로 성장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서로 복지를 추구하고 평등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 세금을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래놓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실업이 되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이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내고 나중에 받으려면 이 정부를 믿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를 안 믿으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맡기고 나중에 이제 이자도 받고 찾는데 은행을 못 믿으면 우리가 안 맡고 다 장롱에다 놓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적 자본, 뭐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게 그게 돼 있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좀 멀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하고 이 기업하고 개인하고 봤을 때 그 정부는 이제 친기업 정책을 써주는 대신에 이 기업이 정부에다가 사회보장 비용을 많이 내야 돼요. 사실 기업도 우리나라도 지금 내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도 자기가 소득을 벌면 소득의 예를 들면 뭐 막 50%는 물론이고 70% 80%까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로 베푸는 거죠. 그리고 개인하고 기업은 또 이제 뭐 양질의 노동을 제공하고 이제 노사 문제를 이제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제 고용 유지를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자체가 지금 스웨덴이나 이제 북유럽에서는 이게 셋업이 됐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고 이 중에 뭐가 하나라도 안 되면 이렇게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다 서로 이렇게 호혜잖아, 호혜.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도 하나 안 되면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합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가고 그래서 북유럽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는 한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의 체제를 보면 1930년대 40년대에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돼서 공산화가 팍 됐잖아요. 근데 북유럽이 사실은 뭐 이게 서유럽의 영향을 또 받았지만 이 소련 영향도 사실 굉장히 받았어요. 핀란드도 그렇고 뭐 스웨덴도 그렇고 특히. 그래서 이 사회 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가야 이게 좀 중립적인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하고 70년대 세계 경제가 막 좋아질 때 이제 이게 개방형 수출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편승하면서 정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특히 스웨덴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 세금 등살에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스웨덴 대기업도 뭐 다른 나라로 막 가버리고 이제 그런 그 재벌 소유주 있죠. 그런 사람들도 국적을 막 바꿔버리고 이제 뭐 이케아 창업자도 그랬고 뭐 그런 그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 우유팩 만드는 테트라팩이라고 있어요. 그 사장도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개인들 뭐 하여튼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적당히 가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뭐 과하게 오버슈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동안 이제 엎치락뒤치락 해요, 이제. 그리고 그 당시 스웨덴 총리가 있는데 스웨덴 총리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 일까지 막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혼란을 이제 곤경을 겪다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런 시장 경제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서 지금 다시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결과치로만 보면 뭐 좋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뭐 개인으로 보면 지금 좋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한 것들 뭐 다 있잖아요. 엎치락 뭐 눈물도 흘리고 뭐 다 그렇잖아요. 국가 체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시달려서 조국을 떠난 유명 인사들 보면요. 이케아 창업자도 그러고 테트라팩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1980년대 정말로 잘 나간 테니스 스타가 있어요. 미온보리. 이 사람도 뭐 도망갔고 그리고 잉마르 베르히메라고 그 작가주의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있죠. 제7의 봉인 뭐 산딸기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이분도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저거는 잉마르 베리만은 실제로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검찰 그 세무 당국이 지나치게 나갔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죄로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실망해가지고 8년간 독일에 가서 거기서 계속 살았고요. 나중에 스웨덴에 잘 안 왔어요. 사실 오긴 왔는데 이미 정내미가 떨어졌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가 이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웨덴의 이제 그런 경제가 좋으려면 역시 이제 경제학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라마다 좀 다른데 스웨덴은 나라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학자들이 이 학교 쪽뿐만 아니라 이 정부 실제 정책에 엄청나게 많이 개입을 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군나르 미르다라고 베르틸 올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정책 그 관여를 많이 했고요. 이제 이 미르다는 이제 사회민주당 계열이고 올리는 이제 그 반대 우익 쪽입니다. 그래서 우익 쪽 그 당수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여튼 견해는 다르지만 뭐 상당히 그 친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한마슐드 여기는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사무총장처럼. 근데 이제 저쪽 콩고 그쪽에 이제 문제 생겨서 가다가 이게 반대 세력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폭파돼서 순직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 상을 또 받았죠. 보통 이제 순직을 하면 상을 안 주거든요, 노벨상을.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이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제 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을 보면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합쳐가지고 지금 5명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학의 그런 경제학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국가 정책에 영향을 이제 많이 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박정희 정권 뭐 등등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스웨덴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이제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핀란드 노키아 그 부사장이 뭐 오토바이 타고 과속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벌금을 엄청 물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2000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속 50km로 달리는데 75km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뭐 150km, 200km 달려서 이제 스피딩 그런 티켓을 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핀란드에서는 속도 위반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체제로 돼 있어서 이 사람의 작년 그 수입 그게 이제 1,400만 유로였는데 그게 14일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11만 6천 유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뭐 반항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돈을 이제 제대로 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이 노키아 휴대폰이 이제 굉장히 잘 나갈 때 그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키면서 생각하건데 이 노키아 이 회장이 과거에 세금 이 벌금을 안 냈다 그러면 그 많이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인정할 거면 빨리빨리 인정하고. 근데 노키아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이쪽 그 모바일 솔루션 사업부장 여기가 노키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거든요. 거기 사업부장 그러니까 임원이에요, 임원. 거기서 이제 퇴임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벌금을 제대로 내가지고 10년 더 다녔으면 뭐 잘한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아주 핵심 부서에 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제 고용의 안정성 그런 거 얘기하면서 플렉시큐리티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이 해고를 제대로 못 하니까 이게 뽑을 때도 잘 안 뽑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임시직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사람을 더 뽑을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그게 안 돼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이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만 해고를 한 사람한테 정부가 실업보험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직장도 정부가 막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실업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소득 수준이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90% 수준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고용의 안정성, 그렇죠?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실업보험 이런 거는 잘 안 주면서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뽑아라 자꾸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막 아주 난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기업, 정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임리스하게 이렇게 잘 운영이 돼야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실업 그 연금을 잘 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모럴 해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제도를 더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실업이 됐는데 정부가 그 잡 오퍼를 2번 줘요. 근데 안 받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실업보험 준 걸 뺏어버린대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회는 주는데 이제 옛날에는 훨씬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이제 덜 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너무 줘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여튼 이쪽 북유럽이 사회민주주의 체제긴 하지만 지금 이런 시장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민 뭐 굉장히 이제 북유럽이 많이 받았잖아요. 요즘 와서는 이제 좀 반발이 있거든요. 뭐 경제가 이제 약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지 쇼핑이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데 어디가 복지를 많이 주나 이 나라 갈까 저 나라 갈까 이제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말의 표현인데 그래서 스웨덴 인구 중에 지금 15%가 외국 태생이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낳은 아기까지 하면 한 20%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즘 와서 이제 좀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정책을 계속 할지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이민자를 뽑을 때 스웨덴이 이 뭐 그냥 뭐 소득 이게 일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전 상태 나라로부터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6.25 생기니까 우리가 내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기 스웨덴에 입양 많이 됐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돈이 많냐, 뭐 직업, 뭐 전문직을 갖고 있냐, 막 그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관점이 다른 거죠. 훨씬 더 인도주의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하여튼 북유럽의 그런 스타일, 사고 방식, 철학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유럽 모델이 이제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쁘다는 하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경제학자 중에 그 데런 에이스모글루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오고 그랬는데 이 제도학파 경제 그쪽의 선두주자고 노벨상 후보감으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에서 뭐 논문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주의를 두 개로 나눴는데 냉혹한 자본주의, 포근한 자본주의. 그래서 냉혹한 자본주의는 이제 복지 적게 하면서 혁신 뭐 막 하고 뭐 자를 때 팍팍 자르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식 그런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북유럽 스타일은 포근한 자본주의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이스 모글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같이 막 치고 나가고 혁신하고 그런 나라들이 막 있으니까 이 뒤따라오면서 북유럽 같은 나라들이 이제 인도주의도 풀고 하고 막 복지도 주고 그러는 거지 이 앞에 선두주자들이 없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잘 못할 걸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복지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야. 이제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갑론을박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웨덴 보면 거기가 아까 창조 경제 이런 거 뭐 굉장히 랭킹 높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작은 나라긴 하지만 뭐 이제 아주 우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웨덴을 아주 이제 좀 내리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뭐 잘 못한 나라들 중에도 그러니까 복지 안 하는 나라들 되게 많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북유럽을 옹호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 말도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 소득 분배 아까 뭐 복지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북유럽의 그 소득 분배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옛날 바이킹 문화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바이킹 이제 그 배 타고 가면 이제 그게 노략질을 하든 뭐 무역을 하든 이제 배 타고 가는 거니까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헤드가 물론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선장의 파워가 별로 없어요. 다 이게 평등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30명이 이제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뭐 20명이 죽잖아요. 그럼 10명만 돌아올 거 아닙니까? 어떤 이제 수확물을 갖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이 땅에 있을 텐데 그 남편이 죽었어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이제 뭐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에서 그 남은 가족들을 다 보다듬고 그래서 같이 공동체 정신으로 사는 그게 벌써 1000년 전, 1200년 전 그 바이킹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이런 평등주의 그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못할 것 같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알아서 하고 오히려 뭐 그 빈부격차 심하고 오히려 뭐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이 착취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로만 보면 우리나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또 천지개벽에서 우리 사고 방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갈 수 있을지도. 우리 옴부즈맨이라고 있잖아요. 뭐 불평 있으면 이제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옴부즈맨 그 제도도 이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옛날. 1809년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는 930년에 이제 그 의회라는 걸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평등 정신이 있는데 이 북유럽 신화를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웬스데이 얘기하고 뭐 얘기했는데 이 오딘 저기 그림이 있는데 저기 보면요 그 외눈이에요 외눈.
그러니까 신하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신체적으로 한 군데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장애우예요, 장애우. 그리고 토르 여기도 이제 뭐 망치 들고 뭐 이렇게 번개 치면서 할 때 그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근데 이 토르도 나중에 거대한 뱀에 물려 죽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신들이 나중에 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안돼요. 이 북유럽 신화 그 스토리에 보면 진짜 죽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의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걸 뭐 군주라고 해도 좋고 지배계급이라도 해도 좋은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나중에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신화에. 근데 이 신화 말고 다른 신화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북유럽 사람들은 이 신화를 좋아하니까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화라는 게 뭐 누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봐서 공감대 형성돼서 아 이게 우리의 이상향이다 생각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리스 신화는 물론 자기 신들끼리 싸우긴 하지만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압제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화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 그런 거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 쪽에 가면은요. 아까 사회적 약자 그 지지하는 그런 인권 그거 엄청 중요하고 특히 여기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6.25 저기 생겼을 때 그 부산 적십자 국립의료원 결핵병원 이런 걸 다 이쪽 나라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GDP가 낮은 21개 국가를 선정해서 매년 15억 달러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국가 정책같이. 그러니까 그런 인도주의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덴마크의 밀리미터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민간인들 그리고 정부의 정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이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모르죠. 또 천지개벽에서 또 그렇게 갈지도. 그리고 인권이 아주 잘 돼 있는 나라가 또 노르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할덴이라는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 하여튼 뭐 무슨 호텔 같죠. 그렇죠? 뭐 싸구려 그 여관이 아니고요. 아주 호텔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감옥을 좋게 해줘야 그 범죄자의 재범률이 떨어진대요. 실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럽연합은 재범률이 75%인데 북유럽은 30%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교도소 중에 가장 최악이 청송교도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괴리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왜 그 오슬로 청부청사에서 이렇게 숨지게 하고 뭐 청소년 캠프 막 던져가지고 엄청 뭐 많이 죽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일라 교도소라고 노르웨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기 상황을 표현했대요. 자기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노르웨이 이보다 더 형편없는 교도소는 없을 것. 뭐 커피 온도가 너무 차갑다. 이런 불평들을 막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TV는 보질 않았는데 그 북유럽의 이제 TV에 이제 이제 뭐 토크쇼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데 이제 교도소가 막 소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교도소에 가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래요. 그러니까 처지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오히려 거기 가면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제한을 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재범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 다룰 때도 이렇게 막 혼내서 키우는 게 좋으냐, 이렇게 칭찬해서 하는 게 좋으냐, 그거 갖고 교육 철학이 다르잖아요. 이런 그 범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여왕 보면요, 크리스티나 스웨덴 여왕이 한때 굉장히 파워를 발휘한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덴마크 여왕이 있고, 지금 스웨덴은 지금 서열 1위래요 지금.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 국왕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스웨덴에도 여왕이 앞으로 생기게 될 것 같고요. 뭐 세계 여성 최초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자력으로 총리가 된 사람, 수상이 된 사람은 영국 마가렛 대처가 처음이고. 직접 선거, 국민이 뽑아서 된 대통령 있죠. 거기는 아이슬란드가 됐는데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독재는 전혀 아니고 근데 16년간 대통령을 했어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인도나 뭐 우크라이나나 칠레, 아일랜드 이런 대통령들이 이제 여성 대통령이 있었고. 또 현재는 이제 이런 정도죠. 독일, 뭐 라이베리아 대통령. 얼마 전까지 그 호주 총리도 있었는데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정권이. 그래서 제가 여기 넣었다가 뺐습니다. 남자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북유럽은 지금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총리가 6년 했었고 아이슬란드가 동성 결혼했어요.
이분이 있고 핀란드 대통령 여기가 아까 말한 그 퇴임 시 지지율 85% 대통령이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만뒀고 덴마크 총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의 천국 아까 제가 좀 얘기 드렸지만 국회의원 중에 40%가 여성이고요. CEO 50%가 여성이고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 평균 임금의 90%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거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60이나 70좀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인데 지금 뭐 이쪽 그 스웨덴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헨리 입센의 그 인형의 집 여러분 다 아시죠? 인형의 집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영화나 이게 소설을 보면 남편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이제 밤에 집을 떠나잖아요. 애들도 남겨놓고 이제 그게 그 입센의 그 인형의 집의 이제 대표 그 마지막 그 장면인데,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이걸 이제 그 했대요 공연을. 근데 독일은 약간 그때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꿨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헬머가 남편이거든요. 저기 아이들이 아무 근심 없이 자고 있어. 내일 그들이 깨어나서 엄마를 부를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노라는 온몸을 떨리면서 엄마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헤매니까 하여튼 나는 이제 당신에게 죄를 짓고 있어요. 아이들 떠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갖고 가려고 했던 이제 가방도 떨어뜨리고 이제 그러니까 헬머가 속으로 기분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 스토리를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 헨리 입센이 바꿔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흥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정서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스토리가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원작대로 다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는 여권 신장하는 사람의 아주 선구자로 대표적이고요. 근데 이제 스트랜드베리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는 덜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고 또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왜 여성 그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옹호 쪽이 아니라 억압으로 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서로 그 입센과 그 대립각을 이뤘어요. 그래서 미스 줄리라고 이 작품이 이 사람이 대표작인데요. 여기는 상당히 복종적인 여자로 그 나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입센과 대조적이고요. 그리고 카렌 블릭센이라고 그 여러분 뭐 아시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원작 소설 쓴 여성 작가고요. 그리고 바벳의 만찬 그 영화 혹시 안 보시면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그 대표작인데 물론 이제 소설인데 영화로 다 됐거든요. 근데 카렌 블릭센이 자기의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명이에요, 필명. 그러니까 이때가 뭐 19세기 중반쯤 되는 데인데 중반 후반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이 이제 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잘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필명으로 했던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근데 나중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누구하고 경합을 했냐면요. 한 번은 해밍웨이하고 싸우고 한 번은 까미하고 싸우다가 떨어졌어요. 좀 적당한 사람 붙었으면 됐을 텐데 너무 강한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필력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렌 케이라고 이게 19세기 후반에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여권 운동가로 굉장히 유명한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최영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20년대 때 이제 이 사람을 엄청 흠모했어요. 그 당시 이게 조선일보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 10대, 20대 막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모니터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스톡홀름에 가서 경제학 학사를 했어요. 1920년대.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그냥 조선에 와서 그냥 죽었어요. 갑자기. 애 낳고 이제 그 사뇨, 뭐 후유증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를 봤을 때는 정말로 수재잖아요. 깬 사람이고. 근데 그 당시 1932년인가 그때 이제 일제 시대 가지고 기자를 하고 싶은데 기자도 안 되고 교수도 안 되고 막 다 차단했어요. 굉장히 비극적인데 정말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터넷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새드 스토리 뭐 충분히 아실 수 있고 하여튼 그 당시 스웨덴 황태자 이제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여튼 뭐 이렇게 교분을 이렇게 쌓았던 그런 거기도 한데 나중에 구스타프 6세 왕으로 이제 됐죠. 이건 지나가고요. 그 북유럽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뭐 계속 잘 나갔을 것 같지만 사실 19세기 뭐 그때 덴마크가 아주 뭐 막 바닥을 쳤고요. 스웨덴은 그래도 굉장히 그 중립적인 그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았지만 어쨌든 이민을 엄청 갔거든요. 스웨덴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강국이 어디냐면 그 인근에 독일하고 이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려고 이제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문학, 민족주의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그 뭐 닐슨, 시벨리우스 이런 사람이죠. 시벨리우스는 이제 핀란드 사람이고요. 닐슨은 덴마크 사람, 그리그는 이제 노르웨이 사람. 여기에 왜 스웨덴이 없냐면요. 스웨덴은 그래도 조금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스웨덴이 이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산업혁명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이 공업국 그걸로 아주 잘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웨덴이 뭐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강한 입김을 이제 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왜 노르웨이 화가 중에 뭉크 있죠, 절규. 그래서 이때가 노르웨이가 이 스웨덴 그쪽 이제 지배받고 막 있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비참한 그런 현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히스테리 정신병적인 하여튼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이제 작품들을 이제 막 이제 그림들을 그렸거든요. 근데 뭐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그 뭉크 그 스타일로 도시락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런 게 창조 경제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 도시락 붐이 있는데 너무 평이해요. 좀 아트하고 접목한 그 도시락. 그리고 그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전 세계 그림 하면 뭐 100만 점도 넘을걸요. 그리고 지금 삼각지역에서 지금 뭉크 탄생 150주년 그래가지고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북유럽 그 스웨덴이나 그런데 노르웨이 가면은요 지금 막 올해 전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여름에 가실 분이 있으면 뭐 다른데 가지 마시고 이 전시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잉마르 베르이만 이게 대표적인 그거고요. 제7의 봉인 저 덴마크 빌레 오거스트 이게 정복자 펠레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하여튼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고요. 배우로는 아주 1940년 50년대에 날렸던 잉그리트 버그만과 이제 브레타 가르보 이제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아바 1960년, 70년대, 80년대 이때 뭐 굉장히 날렸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바 박물관을 스웨덴에 만들어줬어요. 올해 오픈했대요. 그래서 아까 뭉크 거기 전시전도 한번 가보시고 여기 아바 박물관도 가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칸디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칸디맘이 되려면 이제 이런 뭐 이제 10계명 같이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력 고함 지르지 말고 자녀들과 밖에서 놀고 단순하게 살게 하고 타가소에 맡기고 그리고 7살 전에는 글짓기 가르치지 말고 뭐 레고 블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블록 장난감 사주고 이런 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그 양육 방식들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뭐 프랑스가 원래 고함을 좀 많이 치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거기서도 애한테 고함 치고 때리고 그러면 이제 규제 들어간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스칸디맘. 그리고 환경 쪽에는 이 지금 자전거 도로 뭐 덴마크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벤치마킹 하러 많이 사람들이 가고 그러는데 이제 풍력 발전 이쪽으로 세계 넘버원 회사가 베스타스입니다. 거기가 옛날 농기계 회사였는데 지금 세계 넘버원 풍력 발전이 돼가지고 근데 왜 거기가 발달이 됐나 봤더니요. 거기가 북해 쪽에서 이 편서풍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바람이 적게 부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계는 만들어도 이걸 설치를 해서 이제 바람도 갑자기 많이 오다가 안 오다 그러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와야지 이게 효율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편서풍이어서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풍력 발전 이런 거 발전기 만들고 뭐 이제 그런 우리나라 해양 회사들이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지리적인 그런 차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지정학적인 거는 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하여튼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극 이사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갔어요. 이제 보통 여기 북유럽 국가 캐나다, 러시아, 미국 이제 이런 데가 북극 이사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업적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북해 관련되는 거 뭐 연구하고 뭐 개발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도 좀 발언권을 이제 높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북극 이쪽 개발하는데 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자꾸 개발하고 배가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안 그래도 망가지고 있는 환경이 더 망가지니까 하지 말자라는 이제 주의고요.
이제 또 개발하는 쪽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항상 이건 뭐 정답은 없고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국제종자연구소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르웨이 그 스발바르스 제도 좌위쪽에. 그래서 하여튼 이 서론에 이제 깊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이게 그래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그래요. 현대판. 이제 갑자기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옛날에는 그 동물이나 이제 식물 다 배에다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배가 티벳까지 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것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는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맡기는 사람한테는 돈이 안 든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노르웨이 국가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 지금 가장 큰 재단이거든요. 거기서 또 후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무료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기업 쪽은 간단히 이제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북유럽 그 포춘 글로벌이 매년 이제 500개 기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한 7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인터브랜드 중에는 지금 한 3개 정도, 노키아, H&M, 이케아 이런 데들이 들어 있어요. 뭐 바텐팔이나 뭐 노르데아 방크 이제 여기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죠? 머스크는 아실 것 같고 노키아, 볼보, 에릭스까지는 아실 것 같지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업들 중에도 큰 데들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뭐 나라별로 뭐 큰 기업 포함해서 이제 조그만 미니 기업, 강소 기업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뭐 테이블웨어 이제 이런 것들, 뭐 기저귀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적어 놔 봤고요. 그래서 이게 큰 기업도 큰 기업이지만 이 작은 기업으로 아주 그러니까 한 분야만 이렇게 쫙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도 우리가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바이오 분야 쪽이 이 북유럽이 굉장히 센데요. 그 중에 한 군데는 한 그 산업 클러스터는 바이오 클러스터인데 거기는 당뇨병 포함해가지고 이 신경세포 등등 이 한 4개만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바이오 분야로 사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개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노르디스크라는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건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려면 좀 그렇게 해야지 적절히 하면 이게 넘버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깊게 그렇죠?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으면 그런 게 바로 이제 히든 챔피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유럽의 그 타이쿤, 이건 이제 타이쿤이라는 것은 아주 뭐 그 대단한 파워를 발휘한 기업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 4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에 그 말렌베리는 이제 그 지금 스웨덴의 가장 파워풀한 그런 기업이고요. 노벨은 잘 아실 거고 이제 크레거라고 이게 한때 1930년대, 20년대 엄청나게 파워가 셌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성냥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스웨디시 매치 이제 이런 회사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자살을 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엄청난 파워를 발휘했고 그래서 잉바르 캄프라드가 이케아 회장인데 이케아 회장이 어렸을 때 자기 롤모델로 만든 사람, 롤모델로 한 사람이 이안 크레거입니다. 그 정도로 파워풀했었고요. 노벨상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노벨상이 뭐 우리가 나쁜 거 뭐 다이너마이트 얘기하지만 결국 이제 1895년에 자기 유언장에 남겨가지고 이걸 이제 재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노벨 재단이 이 북유럽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제가 생각에는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결정적이었다고. 벌써 1901년부터 이제 상을 시상했잖아요. 그때는 북유럽이 아주 뭐 세상에 그렇게 뭐 두각을 안 나타낼 때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가가 착각이라고 그러죠. 뭐 자기 부고 그 잘못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충격받고 나쁜 기업가 그래가지고 충격받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오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발렌베리는 하여튼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제가 뭐 충분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차등 의결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하고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 대신에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분을 적게 가져도 특정 지분을 가지면 그 이제 주주총회 할 때 의사 결정권 있잖아요. 그걸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스웨덴은 도입을 했기 때문에 발렌베리가 지금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큰 기업들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데는 사실 세계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스웨덴이 아주 독특하게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특정 기업을 이제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발렌베리가 이렇게 잘 한 5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뭐 유통 같이 이렇게 조그만 분야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들어가요. 큼지막한 것들만 다 하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대기업들한테 뭐하러 이렇게 조그만데 베이커리 하느냐 그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거, 조그만 기업 못할 만한 거, 뭐 아주 큰 금융, 뭐 기계, 항공, 뭐 그쵸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지금 발렌베리 가문이 있는데 이제 재단이 3개가 있어가지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인베스트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이제 한 16개 기업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다 큰 데들이에요. 뭐 ABB, 뭐 아트라스 컵코, 뭐 그 세스, 뭐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뭐 등등 이게 큰 데들 많이 갖고 있고요. 한때 옛날에는 이제 스카니아, 사브 자동차 뭐 이런 데들도 막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지분을 이제 서로 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매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이케아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케아는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이제 그룹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 이제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저 위에 이제 재단을 2개를 갖고 있어요. 그 가문이 통제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독특한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렌베리나 이케아나 다 공통점은요. 재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단.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하면 항상 좀 공익재단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익성도 물론 조금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파워를 발휘하기 위한 재단을 이쪽 북유럽은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재단에 대한 이제 뭐 혜택이나 그런 걸 정부가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줘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목적의 재단을 설립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유럽은 이 대기업들이 재단을 중심으로 통제를 한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조금씩 넘어가면요. 주방용품으로는 이 핀란드의 피스카스 그룹이라고 저거 보시면 아시죠? 집에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거 그리고 이달라는 원래 이제 이런 도자기 뭐 주방용품으로 유명한 데인데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피스카스 그룹이 이제 다 갖고 있고요. 뭐 헤크만, 아라비아 이런 데들 다 갖고 있고 이게 다 강소기업 쪽이거든요. 그리고 볼보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IT 쪽으로는 일렉트로스라고 이제 뭐 아시죠? 지금 이게 세계 가전 2위더라고요. 지금 어느새 어느 날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엄청 커졌고요. 그리고 보청기 고령화 시대와 관련해서 이 덴마크의 오티콘이 지금 세계 넘버원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지금 이미 쓰고 계실지도 모르고 노키아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요. 뱅앤올룹스는 왜 오디오 기기로 정말 탁월하게 명성을 갖고 있는 데고요. 그 로비오는 이제 지금 앵그리버드 화가 난다 뭐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 하여튼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아주 2009년에 생겨서 지금 2013년인데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운 쪽 머스크라는 데가 있고 이제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데가 지금 세계를 이제 꽉 잡고 있고요. 바이오 분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웨덴하고 덴마크 쪽에 이제 주로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병, 면역, 신경과학, 암 이 4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아까 노보 노디스크 여기는 이제 그 당뇨병만 하는 거죠. 이게 만년필 같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수시로 당뇨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바이오 뭐 그런 그런 리전이 있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다방면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쪽 뭐 이게 의자 다 알바알토, 피뇰, 아르네 아코슨 많이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리클라이너 있죠. 미국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 레이지보이로 제일 유명한데 레이지보이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디자인이 이렇게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유모차 스토케 뭐 제일 비싸다고 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노르웨이 거죠. 자, 이제 결론 쪽입니다. 노르웨이 모델의 시사점을 보면요. 그동안 과거 제가 한번 생각을 더듬어 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이렇게 쭉 역사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대만이었어요. 정말로. 대만. 지금은 대만 우리로 뒷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만이 균형 성장을 해서 정말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이 2008년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이냐 스웨덴이냐 이런 거 이제 따지고 있고 스웨덴은 이제 약간 야당 쪽에서 더 원하는 거고요. 이 독일은 이제 지금 여당 쪽에서 이제 좀 더 원하는 이제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성장과 복지라는 이런 그 축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옛날 1950년대에 우리가 전쟁을 했잖아, 워페어. 그러다가 이제 성장을 엄청 했잖아요, 198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성장, 워크페어, 그쪽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복지 쪽 강화 뭐 그래도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컨대 가장 옵티멀한 거는 이제 슈퍼베스트로 가는 거죠. 성장도 잘 되고 복지도 잘 되고. 그래서 요즘 뭐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일하는 복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복지도 잘하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북유럽은 그걸 잘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왜 노동의 유연 안정성 그 얘기했잖아요. 해고도 자유롭게 하면서 뭐 문제 생기면 실업보험 주고 다시 재취업하도록 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낭비적인 복지 말고, 그렇죠? 그냥 뭐 쓰고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게 할 건지 그런 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뭐 기업이 하겠어요, 뭐 소비자가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정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오늘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체 국가 모델로 다 우리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좀 줄이고 고용률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민을 좀 늘려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민하기 싫으면 통일을 하면 되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하여튼 선별적으로 그래서 우리 미국의 역사 성공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공 이유 뽑아라 그러면은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이민을 잘 해가지고 영광로에서 해서 이제 혁신 일으키들 하고 분위기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민 정책이란 게 제대로 없었는데 이제 고민을 정말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민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정부 지출 이제 줄이고 아까 말한 일하는 복지하고 남녀 평등 이제 그거를 정착시키려면 엄마의 그 경력 단절이 있죠. 아까 마미 트랩 그거 이렇게 잘 만드는 거 정말 지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핀란드 노키아 그 부사장 얘기했지만 소득 비례해서 이렇게 벌금 내잖아요. 저는 그런 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좀 너무 심했지만 좀 그렇게 할 필요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 벌과금에서 뭐 5만 원 낸다. 소득 관계시 다 5만 원 낸다. 얼마나 역진세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여튼 여기 뭐 창의성에 기반된 그런 미니 기업 그리고 아까 바이오 얘기했지만 첨단 기업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제도 이거 조금 사실은 브레이크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막 헤맸거든요. 뭐 이렇게 정당도 막 바뀌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권과 정의 뭐 이런 거 이제 더 해야 되잖아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다행히 우리나라 NGO나 그런 시민단체들이 요즘 해외로 많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려면 사회적 신뢰, 사회적 하여튼 자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투명성, 윤리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돼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거 안 되면 아무리 해봤자 이게 단기간에 그치고 또 실망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북유럽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드렸지만 그중에 이 사회적 자본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할 분야를 제가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좀 정리하라고 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를 좀 나눠봤어요. 덴마크에서 벤치마킹 하려면요, 덴마크가 음식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특히 그래서 아주 멋있는 카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들 좀 비싸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 풍력 발전, 자전거 디자인, 바이오 해운 하면 되고요.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이 중공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IT, 바이오 그리고 아까 발렌베리 그룹 또 스웨덴이 경찰이 또 끝내줍니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1980년대 그 스웨덴 총리가 길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범죄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스웨덴 경찰의 최대의 치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알았을지도 모르는데 안 밝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웨덴 경찰이 원래 유명하거든요. 이 북유럽에 특히.
노르웨이는 이제 뭐 로맨틱 열차 왜 빙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가는 거 있잖아요. 피오르디안 뭐 그런 거 크루즈 국가 펀드 왜 이게 있냐면은요. 아까 석유로 돈 엄청 벌잖아요. 그래서 국가 펀드를 만들어 갖고요. 그걸로 전 세계 투자하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가 거기도 국가 펀드가 싱가포르이 유명하죠. 노르웨이 국가 펀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석유로 번 돈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석유가 이제 나중에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는 이제 그 떨어질 때 대비해서 지금 노력을 엄청 하는데 너무 현명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 그 개발 투자 등등 뭐 이렇게 국펀드 등등.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거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핀란드는 교육 디자인 아까 과속 벌금 소득 비례해서 하는 거. 아이슬란드는 원래 어업이 유명한데요. 이게 1990년대 2000년대 금융 허브가 되겠다고 막 하다가 완전히 이제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반면 교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슬란드 한번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창조 경제 그 3대 생산 요소가 재료, 사람, 아이디어. 그렇게 지금 제가 써놨는데 예전에 경제학 그런 교과서 보면요. 토지, 자본, 노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지하고 자본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라서 이제 재료로 통합시켰고 노동은 다시 나눠졌어요. 그냥 사람하고 아이디어로. 이 아이디어를 살리는 게 바로 창조 경제거든요. 아까 제가 창조기 앞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하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잘했는데 더욱더 잘하자. 뭐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자. 주마 가편인가요? 예를 들면 그걸 하자는 얘기고 뭐 창조 경제 얘기 나오면 우리는 뭐 그동안 안 했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제가 20년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바이킹이 강한 이유? 뭐 옛날부터 자기들이 그런데요. 북풍이 바이킹을 만든다. 그러니까 뭐 시련이 오면 그걸 시련에 굴복하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버텨내면서 이제 바이킹이 됐고 지금의 강국 그런 데가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바이킹 우리가 생각이 항상 강했던 걸 하죠. 근데 자기들도 약한 그 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항상 이걸 했대요. 약한 자 중에 가장 강한 자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잊지 않은 자다. 자기 분수를 알고 그러니까 칠 때 말 때 그거 구별해야죠. 뭐 도전적이라고 뭐 실력도 없는데 무조건 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 역량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이제 헤쳐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북유럽 이렇게 역사부터 해서 뭐 경제 문화 뭐 사회 뭐 기업들 뭐 모델 뭐 그런 것들 이제 쭉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스웨덴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렇지만 이 북유럽 국가 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뭐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자라는 것이 오늘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